네. 자, 국제거래법 제13주차 마지막 회시가 되겠습니다. 6회시 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제 대금 결제 관련해서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신용장, 그러니까 상업신용장, 뭐 화물에 의해서 담보되기 때문에 화환신용장이라고도 그러고요. 봤고요. 신용장의 여러 종류에 관해서도 간략히 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은행 보증, 독립 보증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재 461페이지가 되겠네요. 제6절 국제어음법, 수표법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어음 관련한 어음 수표 관련한 법들에 관해서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국제 협약이 있는지 보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협약이 없게 되면은 이제 국제사법에 따라 적용될 중거법을 확정해서 국제음 수표의 법률 관계를 우리가 처리해야 되겠는데요. 그 중거법 관련한 부분을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의라고 해서 이제 설명이 되는데 국제거래에서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이 사용되는 경우 매우 드물고 어음이나 수표가 흔히 사용된다. 특히 서류 거래나 신용장 거래의 경우에는 거의 언제나 환어음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예, 앞서 우리가 봤죠. 이때 환어음은 화물에 의해서 담보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화물과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화환어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각 국가마다 국내법으로서 어음법이나 수표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에서 어음이나 수표가 사용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음관계나 수표관계를 어느 국가의 어음법이나 수표법에 의해서 규율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 강의 첫머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국제거래, 무역이라는 것이 국제거래고요. 이 국제거래는 일반적으로 이제 국제계약, 법적으로는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나의 국제거래에 여러 국제계약이 이제 관여할 수 있고요. 그 법률관계라는 것이 여러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뭐 신용장상의 법률관계, 그리고 화환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어음법상의 법률관계, 기본 매매계약 이 체결되었으니까 매매계약상의 법률관계,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운송계약상의 법률관계, 또 보증이 요구되면은 지난 회시에서 말씀드린 독립보증에 따른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 법률관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어음법이나 수표법에 따라서 이게 분쟁이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음관계나 수표관계에 적용될 중거법의 확정이라는 이제 국제사법적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법이 적용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제사법을 공부하는 국제거래법, 뭐 이런 국제사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법의 성격이 뭐냐, 이 사안에 적용될 법 규범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제거래에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어느 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되는가는 우연적 사정에 기초해서 동일한 어음이나 수표 관계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 국제거래에서 어음이나 수표가 사용된 경우에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통일법 제정의 노력이 일찍부터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어음 수표 관계 법을 보면은 이제 대륙법계 어음 수표법이 있고요, 영미법계 어음 수표법이 있습니다. 법계 뭐 법문화권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여음법 수표법도 이제 그렇게 특히 다른 법 영역보다도 엄격하게 이게 양 법계가 이제 다른 법리에 따라서 이제 어음법 수표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법 제정이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 어음 수표법은 이제 그 대륙법계 어음 수표법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자, 그 통일법을 제정하자. 어음 및 수표를 규율한 조약 여기 있습니다. 환어음 및 약소보험 관련 법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있는데요. 이게 1910년, 1912년에 걸쳐 헤이그에서 개최된 어음법 통일 회의에서 통일어음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각국의 비주를 받지 못하여 시행되지 못하였고요.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맹의 주관 아래 1930년 3월 5월 13일부터 6월 7일까지 제네바에서 31개국이 참가한 어음법 통일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1930년 6월 7일에 환어음 및 약소고음 관련 법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1934년 1월 1일에 발효한 이 협약의 제1부속서는 통일어음법의 실제법적 규정을 담고 있고 제2부속서는 유보조항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환어음과 약소고음에 관하여 국제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 및 환어음과 약소고음의 인지에 관한 협약도 함께 제정되었습니다.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들도 이 협약의 본문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이 조약에 의하여 어음법 통일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바로 이 제네바 협약이라고 불리는 이 협약을 받아들여서 국내에 지금 어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환어음법을 두고 있던 영국과 통일유통증권법을 두고 있던 미국은 이 협약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어음법에 관해서는 통일법계와 영미법계로 나누게 되었다. 그 통일법계는 이제 주로 대륙법계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수표 관련법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있습니다. 환어음 및 약소고음 관련 법의 통일에 관한 협약에 이어서 1931년에 제네바에서 수표법 통일회의가 개최되었는 바 이 회의에서 1931년 3월 19일에 수표 관련법 통일에 관한 협약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은 1934년 1월 1일에 발효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통일법계 어음수표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제 환어음 및 국제 약소고음에 관한 유엔 협약,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환어음, 약소고음에 관한 통일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음과 수표의 통일적 규율에 관한 협약이 1930년과 31년에 각각 성립되었으나 영미법계 국가들은 이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법계와 영미법계로 양분된 상황이 계속되었는 바 이를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어 왔고 그 결과 운시트랄은 1988년 12월에 국제 환어음 및 국제 약소음에 관한 유엔 협약 자, 환어음은 Bills of Exchange라고 그러죠. 약소고음은 Promissory Note라고 그래요. 뭐 국제란 말이 붙고 그러니까 유엔 컨벤션이 협약이 됩니다. 근데 이 통일사법이 이제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게 채약국 수가 부족해서 아직 발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사법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유엔 협약은 전체적으로는 어음법 통일협약과 영밀법계 어음법을 절충하였다. 유엔 협약은 우리나라 어음법 규정과 많은 점에서 유사하지만 발행지 또는 지급지 등을 어음 요건에서 제외한 점. 어음 요건으로 발행지 또는 지급지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분할 출금 만기를 인정한 점. 백제어음 요건을 명백히 하여 어음 문헌과 발행인 또는 인수인의 서명을 요구한 점. 그리고 배서금 지급 어음이나 배서금지 어음이나 배서금지 배서가 있은 후에는 추심 위임 배서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이제 비슷하지만 부분 차이가 있어요. 유엔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환어음은 발행지, 발행인의 명체 부기한지, 지급인의 명체 부기한지, 수취인의 명체 부기한지 및 지급지 중 2개 이상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무엇이 국제 환어음이냐? 유엔 협약상 국제 환어음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표제및 본문 중에 국제 환어음이라고 기재된 환어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러한 환어음에 대해서만 유엔 협약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유엔 협약이 적용되는지, 언제 그 법이 적용되는지는 그 법을 잘 봐야 돼요. 또한 유엔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약속 어음은 발행지, 발행인은 명치에 부기한지, 수취인의 명치에 부기한지 및 지급지 중 두 개 이상이 다른 국가에 속하는 경우로서 표제 및 본문 중에 국제 약속어음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을 의미한다. 네, 그 적용되는 국제 환호음과 국제 약속어음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자, 지금 국제통일법 아까 그 유엔 협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효력이 있는 법이 아닙니다. 이제 강학상 우리가 공부는 할 수 있어도 그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국제 규범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음 수표 관계가 문제되면은 국제사법을 봐서 중거법을 정해야 됩니다. 국제통일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어음 및 수표의 국제사법적 법률 문제에 대하여 제51조 내지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 우리나라 지금 국제사법은 과거에는 이제 섭외사법이라고 불리우고요. 그 조항도 얼마 되지 않고 그야말로 중거법 선택에 관해서 필요한 최소한 부분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0년에 이제 국제사법 이름이 바뀌었어요. 국제사법으로 바뀌면서 말은 국제사법이지만 그러니까 제목은 국제사법인데 이게 국내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의회가 제정한 그 법적 성격은 국내법이에요. 대한민국 의회가 제정한 국내법입니다. 2000년도 국제사법으로 그 섭외사법이 법명이 바뀌고 법명만 바뀐 게 아니고 이제 그 법 선택법 과거에는 중거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필요 최소한 조항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국제사법은 우리가 이제 국제거래의 분쟁 해결 부분도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 뭐 다 연결된 문제인데요. 예, 소위 중거법 선택, 그러니까 법 선택법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서 분쟁 해결 규범, 국제거래의 분쟁 해결을 위한 규범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1조, 뭐 2조 이렇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국제 민사소송 관련한 관할권 획정 관련한 조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중거법 선택에 관해서도 연결점이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결점을 두고, 그러니까 법이 굉장히 확대 개편되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과거의 섭외사법과 달리, 그러니까 법 선택법으로서의 본질을 갖던 섭외사법과 달리 새로운 2000년 국제사법은 분쟁 해결 규범으로, 국제거래의 분쟁 해결 규범으로 그 본질이 바뀌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지금 연결점이 많이 늘어가지고요. 이 어음 및 수표에 관해서도 지금 51조에서 59조까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음 및 수표 행위자의 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하지만 그 본국법이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할 것을 정할 때는 그 다른 국가 법을 적용한다. 어음 수표 행위, 이것도 하나의 법률 행위죠. 이 어음 수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자, 뭐 이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본국법에 그 수표 행위자의 본국법, 그리고 이제 그 본국법이 다른 국가 법에 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다른 국가의 법을 당연히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다른 국가 영역에서 서명을 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하면 능력이 있는 때에는 능력자로서 책임을 진다. 이 본국법 적용 예외가 되겠습니다. 무능력자가 다른 국가에서 성명을 하면 달라져요. 자, 어음행위 방식은 서명지법에 하지만 수표행위는 지급지법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네, 어음행위는 이제 서명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수표는 이제 뭐 현금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지급지도 의미를 갖습니다. 어음행위 방식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행위지법에 의하여 적법한 때에는 전 행위 무효로 인하여 후 행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한 어음 및 수표행위가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적법한 때에 하나요 다른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래서 어음 수표 관계에 적용될 준거법 그리고 관련 법정들이 이제 국제사법에 있습니다. 어음 및 수표 효력과 관련하여 환어음의 인수인과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채무 효력은 그 지급지법에 의하고 수표로부터 생긴 채무 효력은 서명지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표로부터 생긴 채무가 효력이 있느냐? 그럼 그 서명지법을 봐야 돼요. 그리고 환어음 뭐 인수인과 약속어음 발행인이 이제 어음금 채무자인데요. 채무가 효력이 있느냐? 지급지법을 봐야 됩니다. 그 밖의 경우에 환어음이 약속어음이 하여 채무를 지는 자의 서명으로부터 생기는 효력은 서명지법이 한다. 그래서 어음수표 관련해서는 이 서명지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어음수표상의 소구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모든 서명자에 대하여 발행지법에 한다. 소구권에 관해서는 어떤 일체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발행지법을 준거법을 하고 있습니다. 어음 및 수표의 상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공시채고와 재권 판결 절차 및 새로운 수표의 교부 청구 등 행하여야 할 절차에 관해서는 지급지법에 의한다. 예. 그래서 이 공시채고, 재권 판결 절차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절차죠. 좀 강제적 성격의 그런 법들이죠. 지급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음의 일부 인수 또는 일부 지급에 관해서는 지급지법에 하며 거절증서의 작성 등 권리의 행사 또는 보존을 위한 행위 방식은 그 행위지법에 한다. 한편 수표에 관한 특징으로는 수표 지급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수표 지급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지급지법에 의하고 수표의 경우는 이제 지급지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급지법에 의하여 지급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지급인으로 하기 때문에 수표가 무효가 되었더라도 지급지법에 의하여 지급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지급인이 되면 수표가 무효가 됩니다. 동일한 규정이 없는 다른 국가에서 한 서명으로부터 생긴 채무는 이로 인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수표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채무는 수표가 무효가 되었더라도 그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규정이 없는 다른 국가에서 한 서명으로부터 생긴 채무에 관해서는 그 채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밖의 수표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지급지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수표 관련해서는 이 지급지법이 지급지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 준거법이 지급지법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국제거래에 있어서 분쟁의 해결이라고 할까요? 우리 보면은 지금 교재 제 7장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쭉 국제거래 관련한 법들을 쭉 봤습니다. 이제 실제법이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러한 법률 관계에서 어떠한 권리 의무가 있느냐, 이런 계약, 주로 이제 국제 계약이죠. 국제 계약 관련해서 어떠한 법률 관계, 어떠한 권리 의무 관계에 놓이느냐. 그래서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떠한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권리나 의무 관련해서 이게 원만하게 이게 만족한 이행이 되고요. 의무자가 원만하게 이행을 하고 권리자가 만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법률 관계가 종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사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절차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절차법이 없는 실제법적 권리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헌법상의 건데 아무런 어떤 그러니까 헌법상의 아주 좋은 뭐 미사여구 훌륭한 인권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헌법 소송법을 통해서 헌법 재판소법을 통해서 그 권리 침해가 정의에 의해서 다시 부인되고 어떤 정의가 회복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법을 통해서 실제법적 권리가 실현이 돼야 되겠죠. 자, 국제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관련한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쟁 해결 제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국제거래에서 분쟁 해결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먼저 뭐 서설 부분이라고 할까요? 어떤 개론적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거래와 마찬가지로 국제거래에서도 분쟁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국제거래법에서 중요한 분야이다. 국제 분쟁의 해결에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A가 미국의 B를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자. 이때 고려돼야 할 첫째 요소는 과연 우리나라 법원이 미국인인 B에 대하여 재판관할권, 원어로는 이제 jurisdiction이라고 하는데 재판관할권을 갖는지 문제이다. 이 문제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서울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중에서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지에 관한 재판적 또는 토지 관할과는 다른 문제이다. 즉 국제거래와 관련한 분쟁에서 재판관할권의 문제는 이른바 국제재판관할권 또는 역외재판관할권의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재판권, 뭐 소권, 그리고 뭐 관할권, 뭐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관할의 문제하고 재판권의 문제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속인주의, 속지주의 여러분 국제법 공부하시면은 국가 관할권 관련해서 속인주의, 속지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 이게 뭐 문제된 그런 사건이 아니라면 속인주의나 속지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관할권 문제 이전에 일단 재판권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설명입니다. 국제재판 관할권은 한 국가 법원이 다른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또는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재판 관할권을 갖는지 문제로서 절차법상 중요한 문제이다. 앞에 의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면 미국인인 B는 외국어 법정에서 그리고 외국어 언어로 소송을 수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될 것이다. 둘째 고려에서는 발생한 분쟁에 어느 국가 법이 적용돼야 하는지 문제이다. 이것은 이른바 중거법 학적 문제로서 바로 앞 차시에서 우리가 어음 수표 관련한 뭐 중거법 학정 살펴봤습니다만은 이게 중거법 학적인 문제입니다. conflict of law, 법의 충돌 또는 본래의 국제사법, private international law 영역에 속합니다. 앞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이 본래의 국제사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 국제거래법을 국제사법이라고도 하는데 국제사법을 이제 좁혀서 중거법 선택에 관한 법. 아까 우리 이 국제사법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국제사법이 국제거래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의회가 제정한 국내법입니다. 그래서 국내법으로서 국제사법에 따라 이제 중거법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의 국제사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우리나라 법원이 자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은 본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해야 할 중거법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둘째 고려 요소고요. 셋째 고려 요소는 재판과 관련한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과 외국에 있는 증거를 조사하는 것 같은 재판상 절차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재판을 위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그렇죠. 법원이 닥치는 제일 문제가 뭐겠습니까? 소장을 접수받겠죠. 근데 그 소장을 송달해야 하는데 송달할 수가 없다. 뭐 외국 영역이 된다 할지 하면은
재판이 진행이 안 됩니다. 또는 재판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 판결을 외국에서 집행하는데 중대한 제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소송 서류의 적절한 송달은 국제거래 분쟁의 소송에 의한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외국에 있는 증거조사는 한국과의 법원이 외국에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판권한권에 유사한 문제를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RFA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에 필요한 미국 내에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것을 B에게 강요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미국인인 B로서는 자기 통제하에 있는 증거 중에서 유리한 증거만을 제출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증거조사의 문제는 재판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예, 자, 첫 번째 고려에서 재판권이었죠. 둘째 고려여서 적용될 법, 중거법입니다. 예, 이제 세 번째 고려여서가 바로 이제 사법공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서술 개론적 부분이지만 우리 전체적인 그러니까 국제거래의 분쟁 해결 제도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재판권, 두 번째 이제 중거법 확정 문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절차, 소장이 제기되고 이제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가 관할권. 어떤 법원? 서울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은 미국 어느 주 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맞는가? 유럽 어느 국가 법원이 관할권이 있는가? 관할권 있는 법원, 뭐 국내 또 법원사이에 어떤 어느 법원이 관할권이 있는지 관할권 확정의 문제가 첫 번째고요. 이 관할권 문제는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집행 관련해서 뭐 직접 관할, 간접 관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공조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조라는 건 뭐예요? 서로 돕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사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달 관련해서 서로 돕고요. 서류 송달 관련해서 서로 돕자. 그래서 성달 협약이 있고요. 그리고 증거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돕자. 이게 이제 섭외적 사건, 국제적으로 이게 문제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도 여러 나라에 있을 수 있고요. 또 서류도 다른 나라에 뭐 송달해야 될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사법공조의 하이라이트가 이게 두 번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판결의 집행 문제가 있겠습니다. 외국 판결을 한 나라에서 이제 판결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자, 관할권이 있느냐를 따져가지고 관할권이 있다. 그럼 재판하자. 자, 서류도 송달하고 당사자도 소환하고 공시 송달하는 경우도 있겠죠. 증거조사도 마치고 판결을 내렸어. 그러면 뭐 우리 앞서 뭐 CISG 관련해서 뭐 여러 나라 판결 봤죠. 뭐 미국 법원 판결, 뭐 프랑스 법원 판결, 독일 법원 판결. 그럼 이 판결을 이제 이행하면은 그대로 원만하게 해결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제 외국에서 이걸 승인받아서 집행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피고가 외국에 소재해 있고 그 책임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책임재산이라는 것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국 판결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요즘 그 강제징용 관련한 우리 대법원 판결 뭐 집행하겠다. 집행하면은 이 외교적으로 이게 우리 일본과는 좋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나요? 뭐 제 친구 동기 변호사가 그 승소 판결을 얻어낸 유능한 판사인데 국내에 책임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 그 일본 법원에 가서 그걸 승인받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그냥 집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러던데요. 뭐 이게 이제 이런 그러니까 국제 소송 관련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승인 집행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그 민사소송법 그리고 민사집행법이 있습니다. 예. 자, 뭐 넷째 고려 요소, 뭐 방금 말씀드린 거네요. 외국 판결의 승인, recognition, 집행, enforcement에 관한 문제이다. 즉 앞에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여 B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면 이 판결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 문제이다. 설사 한 국가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피고 또는 그의 자산이 소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다면 원고의 승소 판결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은 국제 분쟁을 해결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그 판결 있다고 해서 바로 승인 집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이제 국가가 있고요. 국가 관할권 관련해서 영역 주권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외국 판결을 다른 나라 영역에서 집행하려면 이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 집행 관련해서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 판결의 승인 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조항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섯째 고려에서는 소송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상사 중재와 관련된 문제로서 분쟁 당사자의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기로 한 때 중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한 중재 판정을 어떻게 승인하고 집행할 것인지 문제다. 그래서 이제 상사 중재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재 판정은 지금 분쟁 당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문적 판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자신의 거래 분야에 관련해서 이 중재 상사 중재인들은 보통 그 전문적 식견이 많습니다. 법관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상사 중재를 선호하는 한 이유가 되고요. 또 그 절차가 간편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뉴욕 협약 상사중재 판정의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이 있어서 집행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 상사중재가 많이 이용돼요. 네. 국제거래의 분쟁 해결에 관한 개론 부분을 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두 가지 중요한 분쟁 해결 제도로서 먼저 국제 상사 재판 그리고 국제 상사 중재 이 두 가지에 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업 듣시느라고 수고했고요. 14주차 전반부 수업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